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진영애입니다. 두 번째 만나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요리 보고 조리 보고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설마 잊지 않으셨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 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괴롭히지도 않고 괴롭힘 당하지도 않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송주임님, 도대체 어떻게 다니신 거예요? 뭐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몇 년을 꾹 참고 다니신 거냐고요? 전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제. 요즘 많이 힘들지? 이 도라이 대리가 요새 너무 유난이긴 해. 걔는 전생에 꽈배기였나? 애가 게 맨날 꽈. 야, 왕부자도 또 어떻고. 아우, 그 꼰대 중에 왕꼰대. 아우. 그래도 뭐 어쩌겠어. 나도 다 참고 견뎠다. 그냥 참고 다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니라고요? 그럼 뭐 다른 방법 있어? 뭐 신고 같은 거라도 하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얘가 어려서 모르네. 신고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뭐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어요. 그냥 괜히 마음만 상해.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 갈 거야? 그런 거 아니지? 그럼 그냥 조용히 다녀. 그래, 뭐 다른 회사 갔다고 치자. 거기는 뭐 꼰대들 뭐 이렇게 없을 것 같아? 거긴 진짜 더 많아. 그냥 몇 년만 참고 다니면 또 신입이 들어오지. 그러면 신입 씨한테 관심도 없어. 그냥 꾹 참고 다니는 거야. 우리는 미생이니까. 직장 생활 중에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생활이 다 그런 것인데 뭐. 그러니까 네가 참아. 이러거나 회사에 불이익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쉬쉬하자고. 이번만 잘 넘어가자고. 이렇게 숨긴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NO! 안 됩니다. 2019년 7월 16일부로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으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자리하게 되면서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땅땅 금지시켜 놓은 것이지요. 이 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개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대응 체계와 예방 체계를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로는 행위자와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고 또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용자에 대해서 제재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만 반드시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 사항을 취할 것인지를 필수적인 기재 사항으로 넣도록 해놓았어요. 세 번째, 사업장 각 회사별로 그 해결하는 체계가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잘 마련되었고 또 작동되는지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서 정부가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법규가 새로운 법으로 나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법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머리 아프시다고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저와 한번 쭉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말이죠. 자, 이런 직장 내 방지법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 예방의 첫걸음은 바로 회사의 최고 경영자나 사업주가 그런 내용을 정책으로 선언하고 또 윤리 강령 등으로 선포해서 우리 회사에선 절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을 붙일 수 없다라는 근절 의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그런 강력한 의지를 전하는데 거기에 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첫 번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에서의 괴롭힘은 과연 있을까? 그런 예방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이런 실태를 조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의 문화는 과연 어떠할까? 그 조직의 제일 막내에게 물어보거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업무를 정확하게 정하고 각각의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잘 분배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노조나 노사협의회 같은 근로자 측의 대표가 함께 참여해서 만든 기구를 통해서 노사가 함께 점검하고 그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함께 해 나간다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지금 바로 우리처럼 예방의 교육을 함께 듣고 실시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고요. 또 서로의 눈높이와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와 직원을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물론 교육 방식과 그 내용은 각각 사업장과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는 각각의 교육을 따로따로 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한 경우라면 기존에 실시하셨던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산업안전관리교육에 함께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물론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좀 규모가 좀 돼요 라고 한다면 예방 대응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베스트!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예방과 대응 업무만을 담당을 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사실 가장 좋기는 해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또는 성희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는 업무 담당자가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조금 서로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에게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더욱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런 조직이나 인력까지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하신다면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할 수 있죠.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 교육처럼요. 그런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리플렛을 배포하거나 또 포스터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요. 급여 명세서, 요새는 급여 명세서가 거의 없겠지만요. 그런 많이 근로자들이 접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곳에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자, 이제 어떤 법이 새로 생겼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우리 같이 알아보셨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생기는 한 가지 의문. 그럼 사용자 또 회사는 뭘 해야 되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어디서나 발생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이것을 방치할수록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가 나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바로 이에 대한 법적인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사안에 따라서는 아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던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으로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도 있고요. 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 한 건으로 인한 손해비용 처리가 무려 1,550만 원 정도가 든다. 이렇게 추산한 연구 결과까지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을 경우 회사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떠안아야 할지 결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죠. 세 번째, 이직이 늘어나고 당연히 이 직장에서 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일을 못하겠어요. 하면서 직장을 떠날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요인이 되겠죠. 이렇게 생산성이 하락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사업주에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네 번째로 요새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바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것이에요. 자, 저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면 결코 어떻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쌓아온 우리 회사인데 그 회사의 기업 이미지에 결코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겠죠. 이러니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근로자 개개인뿐 아니라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나아가서 회사 전체에게 틀림없이 엄청난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사용자를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 예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두 동의하셨죠? 그럼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내 규범과 취업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취업 규칙은 그냥 만들어도 그만, 그렇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와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취업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요, 바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되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그에 대한 활동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 제일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런 등을 취업규칙에서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이런 취업규칙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나 이런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런 새로운 규정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근로조건이 아무래도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해요.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법에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가 징계 사유이고 그러한 징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징계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훨씬 더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더욱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서는요, 반드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해요. 즉 업무와 상관없이 나의 그냥 사적인 개인 생활에서의 발생했었던 것은 결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업무 관련성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거나 또는 빙자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정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할 괴롭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사례로 할 때도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부서별로 토론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노조나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각각 개별 조직에서의 내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자 이런 것을 정했으니까 지켜라 하는 것보단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실제로 인사나 노무, 또 교육, 홍보, 법무 이런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분위기를 함께 그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이 제도를 만들어낸 그 과정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까지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효과가 있지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취업 규칙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끝? 아니죠.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상근으로 근무하는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용자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취업 규칙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관할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고를 해야 비로소 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내용을 전체 직원들이 같이 알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규정된 취업 규칙을 널리 홍보해서 사내 제도를 성실하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이겠지요. 자, 어떠셨어요? 취업 규칙 작성?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싶으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취업 규칙을 마련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말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제일 좋은 모든 규정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만큼 확실한 이해를 돕는 건 없거든요. 이렇게 본인 사업장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발생 가능한 유형을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사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해석의 여지가 없이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또 조치사항은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조치 절차 같이 기존의 고충 처리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이것을 별도의 조직을 만들거나 처리를 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을 거예요. 자,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하고 또 취업 규칙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바로 다음과 같은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고 예방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너무 잘생겼어요. 미칠 것 같아, 진짜. 점심시간이라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미리미리 앉아들 좀 있어. 뭐? 싸돌아다녀? 아직 점심시간 5분이 남았거든? 나도 다 그렇게 다녔어. 원래 다 그런 거야. 빚 생각 안 할 거야? 지금 때려치면 뭐 어디 받아줄 데 있어? 그냥 참아. 아니, 나는 그렇게는 못 다니겠어. 내가 왜 참아야 해? 부장님! 신입 씨, 왜?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니, 왜 말을 더듬는 거야? 할 말 있으면 해야지. 제가 웬만해선 참으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요. 이거 다 직장 내 괴롭힘인 거 아시죠? 저 이거 회사 차원으로 문제 제기할 겁니다. 아니, 내가 우리 신입 씨 마음 왜 내가 모르겠어? 응? 내가 다 알지. 부장님, 아, 그리고 우리가 남이야? 응? 가족 같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응? 이해 나가야지. 가족?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기, 내가 도대리한테 말 잘할게. 응? 근데 우리 좀 신입 씨가 좀 참아. 응?
괜히 회사 시끄럽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어? 안 그래? 아, 나도 이 욱하는 성질 좀 죽여야 되는데 말이야. 어? 그치? 응? 부장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 응? 어허!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 응? 오케이? 마셔. 도대리, 빨리 정리해서 보내줘. 저 녀석 조만간 이거 신고하겠는데. 어디 보자. 직장 괴롭힘 관련 메일이 온 게 있었는데. 아이, 근데 그 괴롭힘 금지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저런 애들 괜히 버릇만 나빠지고 있어. 아휴, 상사들만 피곤하다 피곤해. 응? 회사에는 일도 도움이 안 돼요. 여기 있다.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짜증나. 아유, 저씨. 자, 1단계 바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죠. 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뿐 아니라 옆에서 그 사실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목격자를 포함해서 모두 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누가 신고했는지, 신고자의 신원이나 인적사항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또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공지해서 혹시 이거 내가 신고했을 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신고자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또한 이렇게 피해자나 주변 목격자 등의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신고는 온라인 신고센터나 이메일 등으로도, 즉 전자적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는 첫걸음이죠. 두 번째 단계, 바로 상담인데요. 자, 이런 상담 단계에서는요, 우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때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절차가 모두 비밀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또 피해자가 아닌 제3의 사람이 신고를 했을 경우 그 신고자에게도 비밀로 해야 한다라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 또한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이라면 더욱 좋겠죠. 자, 이럴 경우에 상담은 어느 순서대로 해야 될까요? 이것은 신고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다면 바로 그 즉시 상담을 시작하면 되겠고,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가 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신고한 목격자를 함께 먼저 상담을 진행한 후에 그 다음으로 피해자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담 과정에서는 어떤 사항을 확인할까요? 바로 신고한 사람, 또 피해자, 가해자로 일컬어질 수 있는 행위자의 인적 사항과 그 관계가 어떠한지, 또 신고한 사람 또는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것, 또 피해자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피해자가 우려하는, 걱정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런 등등을 상담을 통해서 잘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직접 증거와 이에 대한 정황 증거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자 기본이겠지요. 세 번째,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조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식으로 하는 약식 조사와 정식으로 하는 정식 조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식 조사는 행위가 매우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그냥 행위자가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재발 방지 약속 정도로 합의를 원하면 간단한 약식 조사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약식 조사는 상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별도의 조사자가 있다면 그렇게 조사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하지만 이 약식 조사는 어디까지나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위자를 조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안을 고려해서 그에 대한 중대한 조사로 들어갈지, 즉 정식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약식 조사는요,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 사람들, 참고인이나 관련자들만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완료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자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주나 담당 임원에게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식 조사로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을 경우 이 단계에는 정식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정식 조사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진행되시는 것만큼 신속하게 결정해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건을 왠지 조사를 하지 않고 미적미적하면서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하네?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식 조사는 일반적으로 인사나 법무 또 감사팀에서 수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조사자가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경우라면 외부의 전문가 또는 외부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와 직원들 사이에 또는 피해자가 느끼는 그 감정에서 조사 과정이 또는 처리가 공정한 것 같다, 전문적이다 또는 빠르구나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진행되는 동안에 피해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근무 장소를 바꾸어 주거나 또는 휴가를 주는 식으로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정식 조사 과정에는요,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대면 조사, 말 그대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조사는 공정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2명 이상이 조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 순서는 먼저 피해자부터, 그리고 피해자 주변에 또는 가해자 주변의 참고인,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런 가해 행위를 한 행위자 순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에 대면 조사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가 생겼다. 이러면 글로 하는 서면 조사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행위자인 당사자만큼은 반드시 조사자와 대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대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만나는 상황을 대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자가 피해자를 만나고 조사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그걸 대면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자를 조사할 것인지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와 그 상습적인 행위 또 그 기준 등이 어떠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취업 규칙 등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식 조사가 끝났다.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역시 담당 임원이나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이겠지요. 이때 조사 보고서에서는요, 그 보고서만 딱 보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또 이것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즉 문제된 행위를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필수적이겠지요. 자,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의 목격자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정황 등의 증거를 함께 조사 보고서에 첨부하고요. 또 이것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그 괴롭힘은 어느 정도의 중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 정도의 가벼운 상황인지,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재가 적절할 것인지 그 수준, 지금 제출된 증거는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국은 행위자에 대한 제재, 이 조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때는 피해자의 의견과 희망을 들어서 그 결과도 함께 작성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와 함께 조사 보고서까지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조치가 남는 것이죠. 상담자는 이것이 괴롭힘 행위가 맞다, 이거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피해자가 어떤 요청을 해왔는지를 알려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조치 행위이지요. 피해자가 단순히 나는 저 사람과 그냥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냥 그 분리를 통해서 바로 괴롭힘 행위가 중단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행위자가 비록 그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직원에게 똑같은 괴롭힘 행위를 할 수가 있겠지요. 한마디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자를 일정 기간 계속 관찰을 하고 서면으로든 구술로든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주에게 이 사람의 자리나 보직을 배치하고 전환을 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다른 케이스로 피해자가 그냥 나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사과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끝내주세요. 이러면 약식조사,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약식조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경우에 상담자는 약식조사만으로 통한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해서 그에 대해서 행위자, 즉 당신에게 사과를 받기를 원한답니다. 이런 등을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과 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재발 방지의 약속 또는 스스로 저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가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직접 하도록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만약에 행위자가 그 요구한 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펄쩍 뛰면 내가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전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럴 경우는 피해자를 다시 상담을 하고 정식 조사를 요청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종결할 것이냐 이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가해자가 저에 대한 괴롭힘을 부인했다고요? 그럼 갈 때까지 한번 가보죠. 이렇게 해서 정식 조사를 가게 됐어요. 이 경우에는 비로소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 이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지에 대한 여부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또 행위자를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그 징계의 수준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재발 방지에 대한 권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확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한 징계의 수위와 조치를 결정해야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위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와 격리하거나 분리하는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 가해자가 비록 전 피해자와는 분리가 돼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게 동일한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징계 조치뿐 아니라 상담, 또 직장 내 코칭, 교육 등을 받도록 결정할 수도 있겠지요. 무조건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데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보직을 배치해야 하는 것을 전환해 주거나 또는 휴가를 사용하도록 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행위자 그리고 피해자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명확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요. 모니터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사건이 끝났으니까 야 드디어 나 이제 여기서 벗어났다 이러고 끝 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은 그 행위자가 괴롭힘 행위를 다시 하는 것은 없는지 혹시 또 눈을 피해서 보복을 하는 경우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피해자를 암암리에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나 또는 회사에 이때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통보해서 이런 유사 사안을 방지해 나가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최종 목표이겠지요. 정말 대략 난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직원이 여러 명 있는 대규모 회사에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몰라도 직원들 숫자가 수십 명 또는 10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사용자가 그런 괴롭힘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왕왕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 스스로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즉 사용자가 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정도가 또 그 기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경찰서도 좋고요. 노동청 등에 진정을 하거나
그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면 관련 법에서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신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당시 괴롭힌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라든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녹음했다면 녹음된 파일, 서로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그 내용, 당시 나 정말 이 회사 다니기 싫어, 나 너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이렇게 썼던 당시의 심경을 밝혔던 본인의 일기도 때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 등을 받았던 치료 기록이라든지 또 목격자의 진술, 증언, 이런 증거들은 너무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증거이지요. 가능한 한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발뺌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하거나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검토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계신 이 상황, 우선 좋아요 격하게 눌러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은 굴뚝인데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쉽지 않은 게 당연한 현실이지요. 이럴 때 참 좋은 꿀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300인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부부나 가족 생활의 문제, 또 법률적인, 재정적인 문제, 알코올 등의 약물을 남용하거나 정서적인 나 자살하고 싶어 어떨 땐 이런 정서적인 문제, 또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사업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칭을 해요. 이렇게 문제를 가진 근로자와 그 가족, 또 친지, 또 직무를 하는 조직, 지역 사회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요. 조직 내뿐 아니라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것도 무료라는 점에서 그 효과가 굉장히 크지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요, 근로복지넷이라는 곳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담의 경우에는 게시판에 상담을 받거나 또는 모바일, 전화 상담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오프라인 상담의 경우에는요, 근로자 1대1 간의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요.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 또 개별 또는 집단 기업 상담, 조직 스트레스 측정 등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참고하시면 됩니다.